안녕하세요. 저는 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화니까요. 제가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조금 주제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톡이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에서는 사실 어느 시대의 유물인가, 어느 시대의 유적인가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석기나 어떤 주거지나 무덤 이런 거에 비해서 문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편년안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 지역의 청동기 시대 토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청동기 시대 시작이 우리가 기원전 한 15세기, 최근에는 뭐 20세기까지 올려다 보기도 하지만은 기원전 한 15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를 청동기 시대라고 봤을 때 1100년에 이르는 대단히 긴 우리가 시간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종류의 토기만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가 한 8개 종류의 토기만을 좀 뽑았는데요. 예. 유인물은 없습니다. 한 8종류의 토기를 뽑았는데 사실 이 토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단히 다양한 그냥 단순한 항아리나 그냥 사발이나 접시나 그런 다양한 토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좀 한 8개 종류를 뽑은 것은 이 토기들이 이 지역을 좀 대표할 만한 그런 토기들이거나 아니면 시기적인 좀 특징이 강한 그런 토기들 한 8종류를 뽑았습니다. 일단 뭐 덧띠무늬 토기, 뭐 팽이형 토기, 미송령 토기, 겨바리 토기, 그다음에 구멍무늬, 뭐 붉은간 토기, 형저 부분 토기, 뭐 공기식 토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가장 조금 들은 게 아마 이 미송령 토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조금씩 살펴보면요, 이 팽이형 토기나 미송령 토기 그리고 겨마가리 토기는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북한 지역에서 주로 중심적으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팽이형 토기 같은 경우는 대동강 유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강한 지역성을 가진 그런 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한강 유역의 경기도 광주 장지동이나 화천 용암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긴 한데요.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 그것도 이제 전형적인 팽이형 토기가 아니라 약간 좀 변형된 그런 팽이형 토기가 조사가 된 데가 있습니다. 미송령 토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 지역과 서북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남한 지역이나 동북한 지역에서는 조사가 되지 않는 그런 토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한 지역에서는 아까 앞에서 살짝 살펴본 공열 구멍무늬 토기나 붉은 간토기, 형저 무문 토기 등이 이 동북한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그런 토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이런 손잡이가 달린 특징적인 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식 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록강 중상유역 이쪽 이제 강계시에서 주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요동 지역과 조금 연계돼서 많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토기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지역별로 그런 팽이형 토기 외에도 다양한 토기들이 사실 같이 분반해서 출토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앞에 8종을 살펴보긴 했지만은 사실 하나하나가 거의 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논문 그런 주제로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이거 다 살펴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특별히 하나의 토기만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덧띠무늬 토기라고 하는 그런 토기인데요. 학계에서는 돌대문 토기라고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 토기를 살펴보려고 한 이유는 이 토기가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토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한 지역 청동기 시대 토기이긴 하지만은 또 너무 북한 지역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덧띠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남한 지역에서도 많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박물관에서도 색임 덧띠무늬 토기나 마디 덧띠무늬 토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주 남강 유역에서 근처에서 많이 출토가 되는 그런 토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덧띠무늬 토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토기에 이제 덧띠, 흔히 이제 한자로 이제 돌대라고 하는 건데 띠를 덧붙인 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항아리나 그다음에 바리 이런과 같은 다양한 기종에 부착돼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덧띠가 부착된 부분도 구연 바로 아래나 혹은 이제 토기 목 부위나 동체부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덧띠의 형태나 색이 무늬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알기 쉽게 저희 박물관에 있는 사진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색인 덧띠 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인데 덧띠에 이제 무늬를 새긴 그런 토기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쭉 돌아가서 덧띠를 붙이고요. 거기에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무늬를 새긴 그런 토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디 덧띠 무늬 토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앞에는 이제 한 줄로 쭉 돌아갔지만 이 경우에는 돌대가 중간중간에 끊겨서 마디처럼 그런 마디처럼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홍 모양 덧띠 무늬 토기인데요. 큰 틀에서는 마디 모양 덧띠 무늬 토기랑 그 안에 들어가지만은 이제 마디보다도 좀 더 작은 그런 혹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홍 모양 덧띠 무늬 토기 혹은 이제 개관형 덧띠 무늬 토기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가 없는 그런 덧띠 무늬 토기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봤던 색인 덧띠 무늬 토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그 이후로 이제 마디 덧띠 무늬 토기와 홍 모양 덧띠 무늬 토기가 좀 늦은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게 잘 드러나는데요. 남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시기적 차이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색인 덧띠 무늬 토기와 마디 덧띠 무늬 토기들이 뭐 공반에서 출토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기가 되게 주목받게 된 이유는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다. 그런 이유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덧띠 무늬 토기의 사용이 청동기 시대 시작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덧띠 무늬 색인 덧띠 무늬가 출토하는 주거지가 신석기 시대 유문 토기 문화에서 청동기 시대 무문 토기 문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해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견해가 제기된 다음부터 이 덧띠 무늬 토기가 학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 이제 출토된 덧띠 무늬 토기인데요. 이러한 이제 토기 구연부 쪽에 덧띠를 붙이고 이렇게 무늬를 새긴 토기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 토기들과 함께 이러한 한적 둥근 바닥에 다리 모양의 토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조금 인식이 되십니까? 예, 그렇죠.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와 기형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의 그 제작 방식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남 미사리 유적을 가지고 이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가 거의 최말기, 거의 끝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일 것이다. 근데 그러한 이 환저의 신발형 토기와 함께 이런 돌대문 토기들이 함께 출토된 걸로 봐서 이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이런 돌대문 토기가 이런 덧띠무늬 토기가 출토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남 미사리 유적만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나왔다면은 그냥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북한 지역에서 이제 금안강 유역 그리고 압록강 중상류 유역에서도 청동기 시대 이른 시기 그리고 신석기 시대 거의 최말기에 이런 돌대에 이제 덧띠가 달린 그런 토기들이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안리 유적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 말에 이렇게 조금 기하학적 무늬에 이런 무늬를 새긴 토기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무늬가 없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공반돼서 나타나는 그 시기에 이 토기 목 부위에 이 덧띠가 부착된 이런 덧띠 무늬 토기가 함께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압록강 중산역에 아까 우리가 보던 신길이 공길이 유적에서도 이러한 청동기 시대 이른 시기에 덧띠 무늬 토기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만강 유역에서도 이런 청동기 시대 이른 시기에 덧띠가 부착된 이런 토기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덧띠 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이제 이런 시기에 해당하는 토기일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토기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토기와 함께 주거지 같은 경우는 돌, 깐돌, 두름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바닥과 주위에 돌을 빤 화덕. 이제 이걸 이제 좀 돌, 깐돌, 두름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학계에서 그냥 석상위석식 이런 식으로 석상위석식 묘지, 뭐 석상위석식 화덕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화덕과 그다음에 토광, 돌, 두름실. 간단히 얘기해서는 이제 바닥에는 돌이 없고 주위에만 돌을 깐 이런 화덕들이 시설된 그러한 주거지.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는 덧띠무늬 토기가 나타나고, 석기의 경우는 이런 삼각형의 석초, 그리고 장방형 반달 묘탈들이 출토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제 학계에서 덧띠무늬 토기 문화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갑자기 왜 이 덧띠무늬 토기가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물이나 어떤 물질 문화가 새롭게 나타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흔히 전파,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이주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류의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좀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툴로 사용합니다. 이 전파나 교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전파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류로 이제 해석을 할까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김해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순대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순대에 초장을 같이 먹죠. 초장이 맞나요? 쌈장. 네. 죄송합니다. 쌈장을 같이 먹죠. 김해에서 쌈장 같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대를 먹는데 왜 소금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는 다 이제 쌈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2017년에 윗지역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김해로 우리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순대에 소금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김해 사람들은 순대에 쌈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김해 지역에서 2017년 이전에는 순대랑 쌈장이 이렇게 같이 조사가 됐겠죠. 물론 남아있진 않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남아있었는데 2017년 어느 시점 이후로 쌈장이 싹 사라지고 순대와 함께 소금이 함께 이렇게 공간이라면 좀 그렇지만 함께 조합을 해서 조사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전근대 사회일수록 전통과 관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할머니의 뭐 어떤 김치 담그는 법이 엄마에게 전수되고 엄마가 또 딸에게 전수하고 이게 사실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인데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그런 것은 더 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쌈장이 사라지고 소금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문화 교류를 통해서 이 문화가 새롭게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전파나 사람들의 집단적 이주의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주에서도 사실 좀 군사적인 것을 강하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와 약간 평화적인 이주의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물론 인적 교류가 기반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기존의 재지적인 전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쌈장과 소금이 함께 이제 어느 특정 시간 동안은 공존하다가 뭐 어느 쪽으로 우세해지거나 혹은 계속해서 공존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류하고 좀 평화적인 그런 이주하고는 크게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금 하나만이 왔다면은 우리가 그걸 교류의 측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금과 함께 그 순대와 소금을 함께 썼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거지에서 살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또 석기를 썼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식되었을 때 새로운 지역에, 그러한 경우에는 좀 더 이주의 측면이 강하겠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요소만이 이렇게 이식되었을 경우에는 집단적인 이주보다는 단순히 인적 교류나 이런 것을 통한 문화 교류의 측면이 강하다 우리가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덧띠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은
재지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바닥이나 주변에 돌을 깐 화덕을 설치한 그런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가 함께 그런 주거지가 같이 오고, 어떤 장방형 반달돌칼이나 삼각 마니촉 같은 것들이 함께 공간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집단의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 남쪽에 이식된 문화일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궁금을 가질 수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압록강 유역 또는 이제 요동반도의 그런 농경 문화가 남하에서 이제 생겨났다라는 견해와, 하나는 연해주나 동북한 지역에서 이런 문화들이 전파되어 내려왔다라는 큰 두 가지의 이제 견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동이나 압록강유에서 왔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이제 요동 마성자 문화에서 좀 출발을 하는데요. 이 압록강 중상유역의 덕기무늬 토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바닥에 돌을 깔거나 주변에 돌을 깐 이런 화덕, 이런 것들이 설치된 주거지와 함께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거지들이 압록강 중상유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길이나 신길 유적에서 이렇게 이제 돌을 깐 이 화덕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압록강 중상유역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파덕됐다라는 주장인데, 이 압록강 중상유역도 여기 이제 마성자 입이라고 하는데, 이 요동 북부에서 이렇게 거쳐서 한인을 거쳐서 이 압록강 중상유역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것도 이제 이 마성자 문화에서도 이제 좀 이른 시기에 그런 덧띠가 부착된 그런 토기들이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중간 지점인 한인 지역에서도 이렇게 덧띠가 부착된 토기들이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 한반도 남쪽까지 문화가 파급됐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동북한이나 연해주 지역의 경우도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을 주위에 깐 화덕의 장방형 방형 주거지는 이 동북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 부리형석기나 또 장방형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동북 지역의 그러한 계통이다, 그러한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 남한 지역 덧띠무늬 토기가 그러니까 항아리가 아니라 그 목이 없는 어떤 바리 모양이나 그런 토기들에 집중적으로 부착된다는 점은 동북 지역과 연관된다. 이러한 이제 근거에서 이제 동북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요거만 가지고 보면 사실 동북 지역에서 오동 이쪽에서도 이렇게 돌을 깐 이제 화덕이 조사가 됐고, 신석기 말기에 이런 덧띠가 달린 그런 토기들이 조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동북한 지역 경우에는 덧띠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구연부를 외반시켜서 두텁게 처리한 후 손으로 이걸 노출시켜서 덧띠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띠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연부에서 이걸 이제 외반에서 두텁게 처리해가지고 덧띠가 돌출된 것처럼 그런 식의 효과를 내는 방식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서북한이나 남한 지역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그런 토기 제작 기법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그냥 띠를 붙일 수도 있고 이걸 뭐 외반해가지고 좀 두텁게 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이나 이제 관습적인 측면에서 뭐 사실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온 그런 토기를 만드는 전통이 한순간에 뭐 새롭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북한 지역이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서북한 지역이 동북한 지역보다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 지역과 관련된 곳에서 왔다고 하는 주장을 좀 더 하기 쉽겠죠. 그런 면에서 학계의 주류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서북한 지역과 연관이 깊다라는 것이 조금 통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북한 지역이
뭐 삼국시대부터도 사실 이전부터도 이 동해안 지역을 따라서 사실 문화 파급이 굉장히 용이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동북한 지역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화가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압록강 중상류역 같은 경우 자체는 이 서북한 요소와 동북한 요소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조금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흑요석 촉이 많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흑요석이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는 백두산 지역과 이제 일본의 큐슈 지역이 원산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일본 큐슈 지역에서 왔을 리는 거의 없고 아마 주변의 백두산 이 동북한 지역과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어느 정도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압록강 중상류역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문화는 서북한 지역과 동북한 지역 모두의 영향을 받아서 내려온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덧띠무늬 토기가 확산이 됐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 덧띠무늬 토기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이 농경 문화와의 관련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덧띠무늬 토기가 조사된 주거지가 모두 이제 강한 충적대지, 이 농경에 적합한 그런 입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지만 농경과 관련된 수학용 도구인 반달돌칼도 함께 조사된다는 점에서 이제 농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토기로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미사리나 그리고 우리 그 진주 남강유역의 대평 지구에서 이제 벼나 조리나 보리나 밀 등 이러한 작곡류들이 확인된 점을 봤을 때 이 덧띠무늬 토기와 이 농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농경 문화를 가진 집단이 이렇게 남하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런 자연환경적 연구 성과를 보면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경에 중국 동북지방의 경우 화력수가 감소하고 침엽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경우도 이 시기에 해수면이 굉장히 이제 하강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침엽수가 증가한다는 그리고 해수면이 하강한다는 것은 이제 기온이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온이 하강했을 때 물론 모든 집단들이 영향을 받겠지만은 어로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 지역보다는 어떤 식물성 자원에 의존한 그리고 농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그런 내륙 지방이 사실 이 기온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어느 시점에 기후가 동북아시아 전체로 하강하면서 이 기후와 밀접한 영향을 받는 이제 농경 집단이 이제 남하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기온이 하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자연 환경적으로 압력을 받은 거죠. 북쪽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에서 농경이나 그런 식물성 자원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기온이 하강함에 따라서 자연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 남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게 남하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지역에도 이미 거주민 제지 집단들이 있었겠죠. 근데 토지는 한정되고 집단들이 남하하는 상황에서 결국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합을 새롭게 또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재지민이 남하를 또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북쪽 지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또 남하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기온이 하강함에 따라서 이 농경과 관련된 민족들이 이렇게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고 이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이 덧띠무늬 토기와 그 청동기 시대 조기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띠무늬 토기가 반드시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 조기의 상징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라면 이 토기가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토기들이 사실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단독으로 출토되기보다 다른 뭐 겨 아가리 토기나 아가리 세균무늬 토기, 구멍무늬 토기 등과 함께 이제 조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이제 북한 지역에서도 아까 이제 그런 덧띠무늬 토기의 기원지라고 우리가
파악되는 북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덧띠 무늬 토기가 단독으로 쓰이던 시기는 거의 조사가 되지 않고요. 다른 위에서 말씀드린 뭐 어떤 겨바가리 토기 같은 경우, 겨바가리 토기나 구멍무늬 토기와 함께 이렇게 쓰이는 시기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토기가 가장 이른 시기의 토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다른 토기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뭐 좀 빠른 시기의 토기가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또 일부 연구자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덧띠무늬 토기를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다, 이것만이 제일 이른 시기다 라는 주장은 조금 재고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검토와 이제 축적을 통해서, 자료의 축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덧띠무늬 토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전환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토기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농경 집단의 남하에 따른 문화 변동이 있었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덧띠무늬 토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냥 박물관에서 와도 그냥 새긴 덧띠무늬 토기구나 하고 사실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기 하나를 통해서도 사실 그냥 단순한 어떤 문양이나 문이나 어떤 형태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기원지, 계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문화 변동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자연 환경의 변화라든가 농경과도 연관돼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기 하나를 그냥 쉽게 지나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토기에 담긴 여러 가지 이런 요소나 그런 조건들을 살펴볼 때 사실 토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석사학위 논문 하나를 쓰고, 또 북한적 토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사실 연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덧띠무늬 토기 하나만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 우리가 큐레이터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시리즈로 다른 이제 북한 지역의 토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시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야겠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인데 사실 제가 너무 다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이게 뭐 대화가 아니라 강의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런 덧띠 문이나 덧띠무늬 토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의문이 되시는 것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